2026년 6월 일본 오사카 도지마에 자리한 화학회사의 임원 회의실. 그런데 이 방안의 공기는 7년 전 그때와 정반대예요. 2019년 여름 임원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한국이 우리 없이 어떻게 반도체를 만들겠어? 그때 그들이 쥐고 있던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생산 라인을 단 며칠 만에 멈출 수 있는 사실상 한국 경제의 수도꼭지였죠. 그런데 지금 그 방에 모인 임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고객을 어떻게 하면 다시 되찾아올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감이 오시나요? 7년 전엔 일본이 한국의 목줄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난 지금, 일본이 한국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누가 누구를 통제하던 관계였는지, 그 판이 어떻게 통째로 뒤집혔는지, 오늘 그 7년의 반전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계를 정확히 7년 전 2019년 7월 1일 아침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날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한 장짜리 보도자료. 내용은 단 3줄짜리였는데 이게 한국 경제를 통째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한국에 대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가지의 수출 절차를 강화하겠다. 그 3가지가 뭐였냐? 첫째, 포토레지스트. 둘째, 불화폴리이미드. 셋째, 고순도 불화수소. 이 이름들이 좀 낯설게 들리실 텐데 그 무게부터 말씀드릴게요. 당시 이 3가지 소재에 대한 한국의 일본 의존도가 얼마였느냐? 포토레지스트는 93.2%, 불화폴리이미드는 44.7%, 불화수소는 41.9%였습니다. 특히 포토레지스트는 사실상 일본 말고는 살 곳이 거의 없는 품목이었어요.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밀가루를 살 수 있는 곳이 전 세계에 딱 한 군데뿐이에요. 그 한 군데가 갑자기 당신한테만 안 팔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게 2019년 7월에 한국 반도체 산업이 마주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럼 일본은 도대체 왜 이런 카드를 꺼냈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안 보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전략물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식의 모호한 설명을 내놨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이 설명을 고지고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거든요. 바로 그 8개월 전인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걸 외교적 모독으로 받아들였고요. 외교 채널로 풀리지 않자 그들이 손에 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꺼낸 거예요. 그게 바로 소재 카드였습니다. 안 믿기시죠? 일본 정부 스스로도 그런 의도를 부인하긴 했지만 당시 일본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건 사실상의 경제 보복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자, 그럼 일본 정부의 머릿속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그들의 계산은 단순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로 먹고 사는 나라다. 반도체 핵심 소재를 일본이 90% 넘게 쥐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꼭지를 살짝 잠두기만 해도 한국 정부는 한 달 안에 무릎 꿇고 협상장에 나올 거다. 길어야 석 달, 그 안에 모든 게 정리된다. 이게 도쿄 가스미가세키 관청가의 자신감이었습니다. 실제로 발표 직후 일본 주요 신문들의 사설을 보면 그 자신감이 그대로 묻어나요. 한국 경제의 급소를 정확히 짚었다. 이번엔 한국이 버틸 수 없을 거다. 이런 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은 단순히 소재를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스텔라 케미파라는 회사 하나가 99.999% 이상 고순도 불화수소,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모리타 화학과 둘이서 사실상 이 분야를 양분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 올린 정밀 화학 기술의 결정체였죠. 한국이 이걸 단기간에 따라잡는다? 일본 입장에선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일본이 미처 계산하지 못한 변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한국 사회 전체의 반응이었습니다. 일본의 발표가 나간 그날 저녁부터 한국에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풍경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부, 삼성과 SK 사옥의 불은 며칠씩 꺼지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시민들 사이에서는 자발적인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들불처럼 번졌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이 처음으로 한 방향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참에 끝장을 보자. 일본 없이도 굴러가는 산업 구조를 만들자. 이게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정책과 자금과 인력으로 옮겨가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당시 가장 먼저 움직인 곳 중 하나가 충북 청주에 있는 솔브레인이라는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는 그전부터 액체 불화수소를 만들고 있었어요. 다만 순도가 일본 제품에 비해 조금 떨어졌고 그래서 삼성과 SK는 보조적으로만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출 규제 발표 이후 솔브레인 공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24시간 라인이 풀가동되기 시작했어요. 엔지니어들은 집에 못 들어가고 공장 회의실 간이 침대에서 잠을 자며
99.999% 순도, 그러니까 영어로 59이라고 부르는 그 순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데 매달렸습니다. 상상해보세요. 0.001%의 불순물을 더 줄이는 일. 이게 얼마나 미세한 작업이냐면 올림픽 수영장 한 곳에 각설탕 하나를 풀어넣고 그걸 다시 골라내야 하는 정도의 정밀함이에요. 그 작업을 6개월 만에 해냈습니다. 솔브레인은 2019년 12월에 12나인급, 그러니까 99.9999999% 순도 액체 불화수소의 양산 체제를 확보합니다. 일본이 절대 못 따라온다고 단언했던 그 벽을 한국이 반년 만에 넘어선 거예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구매팀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두 회사는 일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액체 불화수소는 솔브레인과 SK 머티리얼즈로 빠르게 대체했고요. 기체 불화수소는 미국과 대만으로 공급선을 다변화했습니다. 포토레지스트는 동진 세미캔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벨기에의 자회사 등 다른 경로를 확보했어요. 불화폴리이미드는 코오롱 인더스트리와 SKC가 빠르게 따라붙었고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일본이 한 달이면 한국이 무릎 꿇는다고 자신했던 그 시점. 한국 기업들이 실제로 보여준 건 일본을 향한 굴복이 아니라 일본을 빼는 작업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일본 화학 기업들의 분위기가 슬슬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발표 직후엔 일본 증시에서 스텔라 케미파나 모리타 화학 같은 회사의 주가가 잠깐 출렁했지만 일본 사회는 여전히 곧 한국이 다시 살아올 거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석 달이 지나도, 반년이 지나도 한국에서 주문서가 안 오는 거예요. 정확히는 점점 줄어드는 거죠. 스텔라 케미파 같은 경우는 매출의 60% 가까이가 한국 시장이었습니다. 그 큰 손이 지갑을 닫기 시작한 거예요. 2020년 결산에서 스텔라 케미파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0% 넘게 급감했습니다. 일본 경제 매체들이 그제야 위기감을 갖고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도쿄에서 시작한 칼날이 도쿄로 되돌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이 한 가지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그래도 일본 기술이 워낙 앞서 있는데 한국이 정말로 그렇게 빨리 따라잡을 수 있었나? 어떻게 가능했지?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한국이 6개월, 1년 만에 모든 걸 처음부터 새로 개발한 게 아니에요. 핵심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이미 기술이 있었어요. 다만 그동안 일본 제품이 워낙 싸고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한국 화학기업들이 양상 규모를 못 키우고 있었던 거죠. 쉽게 말해서 마당의 우물은 이미 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집 수도꼭지가 워낙 편리하니까 굳이 우물물을 안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그 수도꼭지가 잠기는 순간 모두가 우물로 달려갔습니다. 정부는 소재 부품 장비, 줄여서 소부장이라고 부르는 이 분야에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을 쏟아부었고요. 2020년 한 해에만 약 2조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동안 작은 화학회사들 혼자선 엄두를 못 내던 양산 설비, 신규 라인 증설, 인력 확보가 한꺼번에 진행됐어요. 정부, 대기업, 중견 화학회사가 처음으로 한 팀으로 묶여서 움직인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이었던 이재용 회장이에요. 수출 규제 발표 직후 그는 곧바로 일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출장이었지만 사실상의 정찰이자 협상이었죠. 일본 금융권과 산업계 인맥을 총동원해서 우회 공급선과 대안을 모색했어요. 동시에 국내에서는 부품 다변화 비상회의를 매주 직접 챙겼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동안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안 하던 일을, 안 해도 됐던 일을 비로소 하기 시작한 겁니다. 공급망의 위험을 분산하고 한 나라에만 의존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일. 이게 단지 한 번의 위기 대응이 아니라 산업 자체의 체질을 바꾸는 작업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일본 정부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겠죠. 시간이 갈수록 자기들이 흔든 게 한국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2020년, 2021년을 지나면서 일본 화학기업들의 한국 수출은 회복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국 기업의 국산화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한 발 한 발 물러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2023년 3월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은 4년 만에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사실상 모두 해제합니다. 7월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그러니까 수출 절차 우대국 면단에 다시 올렸어요. 표면적으로는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외교적 성과로 포장됐지만 산업의 시각으로 보면 이건 명백한 일본의 백기였습니다. 칼을 빼들었던 쪽이 슬그머니 칼집에 다시 칼을 꽂아 넣은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진짜 결정적인 장면은 그 다음에 펼쳐졌습니다. 규제가 해제됐으니 일본 화학기업들은 당연히 기대했어요. 이제 한국 고객들이 다시 우리한테 돌아오겠지? 비싸고 불편한 국산보다 검증된 일본 제품이 낫다고 판단할 거야.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한국 기업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일부 품목에선 돌아왔지만 핵심 품목에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한국무역협회 통계를 보면 일본의 한국에 대한 불화수소 수출은 규제 이전과 비교해 거의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액체 불화수소는 사실상 국산이 일본을 대체했고요. 일본의 한국 시장 점유율은 한 번 잃은 자리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일본의 한 경제신문이 규제 해제 1년 시점에 쓴 사설 제목이 인상적입니다. 잃어버린 한국 시장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 한 줄에 일본이 7년 동안 무엇을 잃었는지가 다 담겨 있어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질 차례입니다. 일본은 도대체 뭘 잃은 걸까요? 단순히 매출이 줄었다, 영업이익이 줄었다, 그 정도였을까요? 아닙니다. 일본이 진짜로 잃은 건 돈이 아니에요. 일본이 잃은 건 신뢰였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나라에서 만든 소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끊기지 않는다는 절대적 신뢰. 그것이 한번 깨진 순간 그 신뢰는 다시는 100%로 회복되지 않거든요. 한번 단수당한 세입자는 다시 그 집에 산다 해도 욕실 한 구석에 늘 물통을 받아둡니다. 같은 일을 두 번 당하지 않기 위해서요. 한국 반도체 기업이 지금 그 상태예요. 일본 소재를 다시 쓰더라도 결코 일본에만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솔브레인, SK머티리얼즈, 동진 세미캠, 코오롱 인더스트리 같은 국내 공급선을 항상 함께 운영해요. 그게 이번 사태가 한국 산업에 남긴 가장 큰 자산입니다. 게다가 일본이 잃은 게 또 하나 있어요. 바로 무기 그 자체입니다. 무슨 말이냐? 소재 수출 규제라는 카드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외교적으로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한번 휘둘러 봤더니 한국이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본을 빼버리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본은 이 카드를 다시는 못 씁니다. 다시 휘두르는 순간 한국이 더 빨리, 더 깊게 빠져나갈 테니까요. 한 번 쓴 무기가 자기 손을 베고 동시에 두 번 다시 쓸 수 없는 무기가 되어버린 거죠. 일본 외교가 가지고 있던 가장 날카로운 칼 하나가 영구히 무뎌졌습니다. 이게 일본이 7년 전 그날 미처 계산하지 못한 가장 큰 손실이에요. 여러분이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한다고 칩시다. 옆골목 큰 식자재 가게에서 30년 동안 재료를 받아왔어요. 어느 날 그 가게 주인이 갑자기 당신한테는 더 이상 안 팔아 라고 합니다. 옛날 같으면 큰일 났겠죠. 그런데 마침 동네에 새로 생긴 작은 가게가 있었어요. 그동안엔 거기서 안 사봤는데 막상 가보니 품질도 괜찮고 가격도 더 쌉니다. 거기다 더 멀리 있는 다른 가게에서 일부 품목을 받아보니 그것도 쓸만하고요. 그렇게 6개월, 1년이 지나면서 새 공급망이 자리 잡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원래 큰 가게 주인이 찾아옵니다. 내가 미안했다. 다시 거래하자.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시 그 가게만 믿고 100% 거래하실까요? 아니죠. 이분은 다시 받을 수 있어도 절대 그 가게 한 군데에만 의존하진 않을 겁니다. 지금 한국 반도체 산업이 일본에 대하는 자세가 정확히 그래요. 물론 한국이 모든 면에서 완승을 거뒀다 이렇게 단정 짓기엔 아직 일러요. 정직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불화수소 같은 일부 품목은 국산화가 큰 진전을 이뤘지만 가장 어려운 영역, 그러니까 극자외선, 영어로 EUV라고 부르는 최첨단 노광 공정에 쓰이는 포토레지스트는 여전히 일본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도쿄오카공업, JSR, 시네스와 같은 일본 회사들이 이 영역을 거의 독점하고 있어요. 둘째, 반도체 제조 장비 쪽에서도 일본 기업들의 비중이 여전히 큽니다. 도쿄일렉트론, 스크린홀딩스 같은 회사들이죠. 셋째, 그 결과 한일 간 소재 부품 장비 무역에서 한국이 일본의 적자를 보는 구조는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미 있는 건 그 적자 폭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고 일본 의존도가 통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진짜 클라이맥스는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2025년 말 SK 하이닉스가 한국 소재 기업 동진 세미캠과 손잡고 극자외선 포토레지스트 국산화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일본이 가장 강하게 쥐고 있는 마지막 보루였던 그 영역이요. 만약 이게 성공한다면 한국 반도체 산업은 일본 의존에서 거의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7년 전 그날 시작된 이야기가 비로소 마지막 장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처음에 그 오사카 회의실로 돌아가 볼게요. 7년 전 그 자리에서 일본 임원들은 한국의 목줄을 쥐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자리에서 그들이 진지하게 논의하는 의제는 잃어버린 한국 고객을 어떻게 되찾을 것인가입니다. 일본 정부와 화학업계는 한국 시장의 점유율 회복을 위해 가격을 낮추고 일부 품목은 한국 기업과의 합작이나 한국 내 생산까지 검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년 전엔 일본이 안 팔겠다고 큰소리 쳤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제발 다시 사주세요라고 머리를 숙이고 있는 셈입니다. 누가 누구를 통제하던 관계였는지 그 자리가 정확히 거꾸로 뒤집힌 거예요. 이게 단순히 한일 간의 자존심 문제가 아닙니다. 글로벌 산업 권력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 살아있는 교과서예요. 이번 이야기에서 가장 무서운 교훈은 결국 이거예요. 독점이라는 무기는 손에 쥐고 있을 때만 무기라는 사실. 한번 휘두르는 순간 상대방은 그 무기를 빼앗으러 오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무기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원래 휘둘렀던 무기는 영원히 그 힘을 잃어요. 일본은 자기들이 가진 가장 큰 카드 하나를 7년 전 그날 직접 태워버린 셈이에요. 그것도 모자라 한국이라는 경쟁자에게 공급망을 다변화해야만 한다는 가장 중요한 교훈까지 직접 가르쳐줬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 입장에선 어떻게 보면 일본이 가장 큰 스승이었던 셈이에요. 역설적이게도요. 자, 7년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2019년 7월 일본은 한국을 무릎 꿇리려고 소재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난 지금 무릎을 꿇은 건 한국이 아니라 그 카드를 꺼낸 일본 자신이었어요. 한국은 의존을 줄였고 산업의 체질을 바꿨고 무엇보다 한나라의 모든 걸 맡기지 않는다는 값진 교훈을 산업의 DNA에 새겼습니다. 다만 잊지 말아야 할 것도 있어요. 극자외선 포토레지스트, 첨단 장비 같은 영역에서 일본은 여전히 강합니다. 완전한 승리는 아직 멀었고 마지막 한 걸음이 가장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본이 만약 2019년 그날 수출 규제 카드를 꺼내지 않았다면 지금의 한국 소부장 산업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영원히 일본 그늘 아래 머물러 있었을까요? 아니면 결국엔 자립의 길로 갔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